제가 3년 전만 해도 식비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니 그러면 2019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였던 거예요? 군대에서 적금 들어오는 거랑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120만 원 정도입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120만 원 모아가지고 서로 나온 거예요 2019년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지금은 재산이 얼마나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부채를 제거하고 순자산은 얼마예요? 이거 말씀드려도 돼요? 네. 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순수익으로는 얼마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럼 2019년에 재산이 120만 원이었던 사람이 지금 그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 진솔하게 다 풀어주실 거예요? 아, 물론입니다. 저는 뻔한 얘기 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를 좀 초점을 두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에서 120만 원을 들고 서울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 2019년에 당시에 보증금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 곳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잘 곳을? 아, 그게 참 힘들었었는데요. 게스트 하우스에서 제가 청소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이게 시급을 안 줬었는데 사실 그것만 해도 저한테 정말 컸었거든요. 서울이 고시원만 구해도 엄청 비싸잖아요. 한 달에 나가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120만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거 덕분에 저는 6개월은 더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거기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월세 부분을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고시원 낼 돈이 있었는데 고시원 낼 돈도 아까워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청소해주면서 숙식을 그냥 제공받았다고요? 숙식을 제공을 해준 건 아니고요. 이 잠자리만 제공을 해줬는데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조식으로 식빵이랑 잼이랑 콤프로스트를 이렇게 제공을 해줬었어요. 그거를 제가 아침 겸 점심으로 때웠었던 거고요. 잠자리만 제공을 좀 해줬었습니다. 그러면 돈 안 받고 자는 곳 제공이랑 아침에 그런 빵으로 그냥 때우는 거 정도까지만 제공받은 거고 그럼 남은 거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제가 그게 홍대에 있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식비가 엄청 비쌌어요. 제일 쌌던 게 그때 7,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7,000원도 상당히 저는 컸었거든요. 어떤 때는 콤프로스트로 때울 때도 있고 주변에 망원시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제로페이 같은 거 쓰면 10%또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식재료를 사가지고 요리를 해먹어서 좀 식비를 좀 줄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 것만 제공받는 거지 뭐 따로 돈을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맞아요. 근데 대학 중퇴하고 왔으니까 고졸 신분에 일할 때도 구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생활비나 이런 거는 어떤 일을 해가지고 풀었어요? 처음에는 수익 없이 마이너스로 좀 지내고 있다가 이게 점점점 통장 잔고가 줄어드니까 저도 어쨌든 먹는 거에 대한 거는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사 보조 일을 좀 했었어요. 이삿날 같이 짐 들어주고 옮겨주고 이런 거예요? 아, 예. 아, 정말 힘들었었는데 짧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고 시간을 많이 안 뺏기는 선에서 몸이 힘든 거지 그 당시에는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삿일을 얼마 벌었어요? 그때 하루에 7만 원 정도 받았었고요. 좀 운이 좋으면은 2탕 정도 뛸 수 있는데 그 한 탕이 좀 어려웠다 싶으면은 10만 원 챙겨주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적은 날에는 7만 원, 많은 날에는 14만 원도 받고 뭐 이렇게 지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번 돈으로도 어떻게 보면 일이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버티는 자금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행하신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게스트분들한테 좀 영감을 좀 많이 받았던 게 태국 게스트분도 계셨었고 호주에서 오신 게스트분도 있고 싱가포르에서 오신 게스트분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가 홍대에 있다 보니까 공항철도 이용해가지고 인천공항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외국인들이 홍대 게스트하우스에 많았다고요? 예,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저도 좀 처음 왔을 때 좀 신세계를 느꼈었어요. 이 한국에 이렇게 외국인이 많아? 군대에 있을 때는 나 외국인 만나러 호주 워킹홀리데이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굳이 안 가도 되겠네? 거기 있으면서 이제 게스트분들 덕분에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업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었고요. 돈을 번다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 태국에 오신 게스트분이었는데 폰 가지고 계속 뭔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키 뭐 이런 신발 가지고 계속 촬영하면서 뭐 계속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처음 봤으니까 뭐 하는 거 싶어가지고 봤는데 이제 뭐 물어보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기했었죠. 이게 팔리는가 하면서 했는데 그분은 좀 겸손하게 뭐 한국에서 뭐 생활비 정도 벌 수 있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좀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 길이 정답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야가 좀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럼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들을 만나면서 시야가 넓어진 다음에 내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잖아요. 그럼 가장 처음에 시작한 자기의 일이 뭐였어요?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면서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젊은 분이셨거든요. 그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그분이 지금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못하겠다.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꿀인
거예요. 이 숙박업이라는 게. 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별로 크게 신경도 안 쓰는데 저도 그 청소 일만 했던 게 아니라 체크인도 관리하고 뭐 다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보니까 와 이게 너무 꿀인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 좀 숙박업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이제 식비라도 아껴야 되는데 요리를 못하게 하니까 반지하가 싸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들어갔었고 제가 거기서 이제 방 한 칸을 에어비앤비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숙박업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삿짐 일을 보조 일을 하면서 번 돈 가지고 그 반지하 집을 마련했는데 그게 보증금 얼마였어요? 그때 한 500? 그 월세는 얼마였어요? 월세가 한 50? 거의 많이 쌌어요. 홍대에 비하면은. 그 쌌던 이유가 좀 누수 문제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 반지하라서 겉에서 보기에는 허름한데 안에는 이제 방이 그래도 한 2칸 정도 있고 정확히 말하자면 3칸인데 한 칸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해가지고 독립해 나가가지고 본인은 한 칸에서 생활하면서 남은 한 칸을 좀 꾸며가지고 에어비앤비 등록해가지고 외국인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식비로 나가는 거랑 그 반지하에서 사는 거랑 비교해보면은 좀 더 지출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독립을 시작을 했었고요. 게스트하우스 일을 하면서 아, 이 정도 컨셉으로 하면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겠구나. 물론 제가 크게는 못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작게라도 먼저 시작을 해보야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방 한 칸 꾸미려면 침대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가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침대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에 나눔으로 한 거 중에 좀 쓸만한 것들을 구했었고요. 당근마켓에서 최대한 중고로 살 수 있는 거 사고 동대문에 그때 많이 갔었어요. 거기서 좀 싸게 사고 초기 비용을 엄청 많이 줄였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투자를 해서 손실 보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겁쟁이였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에어비앤비를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이 등록해서 많이 왔어요? 아, 예, 맞습니다. 외국인분들이 많이 왔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 운영 못 하다가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인들 많이 와가지고 네. 아, 나도 조금 이제 수익도 재미 보고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네. 코로나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에어비앤비는 나가리 되고 예, 사실 저 슈퍼호스트도 달았었거든요. 슈퍼호스트가 뭐냐면 에어비앤비 판매량이 높은 사람들 VIP 등급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달았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에어비앤비는 망하고 사실 할 수는 있었는데 목숨이랑 바꾸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때마다도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하던 시절이었고 네. 혹시 뭐 외국인한테 올라가지고 뭐 본인이 또 죽을까봐 네,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이삿짐 센터에서 번 돈 가지고 에어비앤비 운영한 게 다잖아요. 네. 사회적인 어떤 자산으로 봤을 때는 네.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어요? 제가 그 에어비앤비 준비하면서 제가 다 했었거든요. 벽지를 제가 붙이기도 하고 외풍이 좀 많이 부니까 에어캣 같은 것도 이제 동대문 가서 막 구하다 보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좀 알게 됐었고 그걸 또 제가 준비하면서 좀 그쪽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사면은 더 싸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동대문이 더 싼 거예요. 에어비앤비 막 꾸미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싸게 꾸미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쌀까? 그러니까 인터넷 최저가 찾아봐도 네. 아 그래도 비싸. 더 싸게 사는 거 없어 하다 보니까 동대문 가다 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외풍으로 인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뽁뽁이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때 한 6,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대문에서는 한 3,000원이면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꾸미면서 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시장을 좀 알게 됐었고 동대문에 가니까 엄청 싼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동대문에서 오는 제품들도 중국에서 오더라고요. 그걸 알게 돼서 아 내가 결국에는 한 달이 걸쳐서 사고 있구나. 그래서 중국이 더 싸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중국에서 사기 위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 네, 맞아요. 그거는 그냥 뭐 내가 동대문에서 산 게 제일 싼 줄 알았는데 아 중국이 싸다라는 거 알게 된 게 전부잖아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바꾼 거예요? 일단은 그 쇼핑몰에서 판매를 했을 때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 건데 싸게 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판매하는 방법만 알면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에어비앤비 망하고 쇼핑몰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쇼핑몰을 이제 중국에서 싸게 떼오는 걸로 파는 걸로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카테고리는 뭐였어요? 카테고리는 이제 인테리어 소품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에어비앤비 하면서 내가 인테리어 꾸미는 거를 어저께 해봤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전개된 거예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었고요. 보통 많이들 아시는 타오바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중국 소매 사이트예요. 그 타오바오에서 사는 게 동대문보다 쌌기 때문에 저는 타오바오에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경쟁업체가 이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걸 제가 봤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 가격에 팔지? 손해보고 파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얘는 그냥 세금 모르는구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계속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분명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싸게 사고 있거나 수입을 하면서 부차적인 비용을 줄였다던가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타오바오라는 중국 소매 사이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싸게 사는 거 지금 어디였어요? 알리바바라는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그 도매 사이트가 있는데
있는데 거기서 좀 하다가 더 싼 데가 이제 중국 내수 전용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1688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알게 되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전부 다 타오바오에서 많이들 사는데 결국에는 그 타오바오에 파는 사람들도 1688에서 떼어가지고 마진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동대문에서 중국을 알게 된 것처럼 타오바오에서 1688을 알게 되니까 네. 1688에서 떼오게 되면 이게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다. 네, 맞아요. 최대한 공장에 가깝게 사야지 제가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공장과 가깝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많이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1688 이용 안 하고 타오바오 이용한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1688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도 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중국 통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내수다 보니까 수출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외환송금이라든가 이런 사는 데에서 문제가 좀 있고요. 진입장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를 수입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흔히들 뭐 배송대행지라는 업체를 끼고 수입을 하는데 그거 자체도 결국에는 고정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 수입을 못하는 그런 진입장벽 때문에 국내에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타오바오에서 사거나 아니면 뭐 알리바바에서 사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1688에서 물건 싸게 떼오면 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거의 탑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예. 그럼 본인은 1688에서 떼오는 걸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많이 막혔어가지고 중국에도 갔다 온 적이 있고요. 또 제가 그 수입을 하면서도 한번 외환송금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적도 있어요. 결국에는 진짜 외환송금을 하기 위해서 TT 송금이라는 걸 또 알게 돼야 되고요. 포워더 통해서 수입을 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보이스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정식으로 이제 외환송금을 해서 중국 거래처한테 입금을 드리고 수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배송대행지를 안 끼고 포워더를 끼고 수입을 했었습니다. 포워드가 뭐예요? 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포워더는 수입을 좀 도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중간에서 수입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이제 포워드 업체인데 그 업체한테 송금을 하고 그 업체가 대신 결제해가지고 1688 거를 나한테 준다고요? 포워더한테 입금을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중국 업체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외환송금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88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어쨌든 1688에서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중국 공장이 진출구 무역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바로 입금을 하는 게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1688에서 물건을 파는 업체랑 다이렉트로 송금을 하고 물건을 받는 식으로 이제 뚫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샀다라는 그 세금 증빙이 돼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 진출국 무역 회사면은 TT 송금했을 때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입 증빙 문제랑 이제 뭐 송금했을 때 사라진다거나 이런 리스크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결제를 대신해주는 업체나 수입을 대신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수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인증된 업체를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안전한 업체랑 지금 하게 된 거네요. 예, 그리고 그 1688에 보면요. 밑에 보면은 이 공장이 얼마나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또 이 공장이 이 1688에다가 보증금을 얼마나 냈다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저희는 이 공장을 좀 신뢰하고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1688에서 물건 밑에 그 사업자 정보가 나오는데 네. 그 공장의 업력이 길고 1688에는 보증금의 금액이 큰 업체는 그 리스크나 도산의 위험이 적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업체들이랑 연락해서 너네들 이제 내가 외화로 보내면 매입증빙 그거 해줄 수 있냐 네. 이렇게 묻은 다음에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진출구 무역 회사인지 확인해서 맞다고 하면은 외환송금 하면은 인보이스 정식으로 발급받고 은행에 가서 그 인보이스 들고 외환송금을 하면은 인정이 되고 수입을 할 때 관세청한테 이제 관부가세를 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매입 증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해당 물건을 국내에서 팔 때 가장 싼 가격에 떼와가지고 판 사람이 돼버리는 거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본인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웬만한 경영자들은 가격 싼 거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간에 엄청나게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네요. 예, 보통 매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순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싸게 사는 데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중국 공장에서 떼오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중국어나 이런 언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제가 중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이제 직원이 필요했는데 한국에 계신 중국인들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뭐 어학당도 다니고 유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좀 직원을 찾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수도문 하니까 중국어도 잘하면서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딜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라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 부분도 있었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급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너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더 챙겨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인간적으로 많이 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많이 더 챙겨주겠다라고 해서 중국어라는 그 언어에 대한 장벽을 해결한 거네요. 네, 실제로 1688에서는 보통 수출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걸 되느냐 안 되느냐 좀 많이 커요. 예를 들어 뭐 단가 협상 부분에서도 이 사람이 한국인인 거 뻔히 알면은 단가 협상 자체를 안 해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인 분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1688에서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중국 공장은 생산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1688 사이트에 이제 입점을 안 하신 분도 꽤 많고요. 저는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중국 직원분이 1688보다 더 싼 공장을 막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1688이라는 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도매로서는 가장 저렴한 사이트였는데 1688도 어떻게 보면 그 공장 입장에서는 입점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공장이랑 아예 다이렉트로 해버리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싼 방법인데 네, 맞아요. 이거가 이제 중국어가 안 되니까 이제 해결 못했던 거고, 설령 중국어가 된다고 해도 한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해결 못했던 건데 네, 맞아요. 중국인 직원이 거의 파트너 수준으로 같이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직원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장이랑 다이렉트 되면서 거의 가격 경쟁력이 탑이 된 거네. 예. 원래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걸 하려다가 진입장벽에 막혀버리면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어학당까지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좀 돈에 대한 결핍이 엄청 컸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짜장면, 짬뽕, 흔히들 중국집이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하셨었는데, 제가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배달 가시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또 얼마 안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 태우러 가는 길에 또 사고를 당하시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이 더 어려워졌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이 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웠던 환경이 더 어려워졌어요. 초등학생 때는 학교에서 그 무료 우유를 줬었거든요. 중고등학생 때는 교사용 참고서를 줬었는데, 교사용 참고서를 저만 받으니까 한 번은 친구들이 왜 너만 이걸 받냐고 이런 한번 질문을 했었었는데, 제가 그 강시다 보니까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1번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1번이어서 그냥 선생님이 주신 것 같아 막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뭐 어리기도 했었고 가난이 너무 쪽팔린다? 들키기가 싫었었어요. 그런 결핍 때문에 돈에 대한 좀 결핍이 엄청 컸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고, 부모님이랑 시간을 같이 못 보는 게 커요. 이제 항상 저희 부모님이 내가 뭐 어렸을 때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이제 돈만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이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어를 직원으로 해결한 그 한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 파트들도 직원들을 좀 고용해가지고 외주화 시켜서 내 시간을 좀 확보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저는 사업 첫 해에 직원이 없었고요. 제 혼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니까 설날이 왔어요.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포장 때문에 못 내려가요. 이 포장 하나 때문에 막 묶이는 거예요. 이 포장 때문에 내가 묶이고 정작 또 중요한 일을 못 하니까 이거부터 일단은 외주로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직원을 뽑으면서 제 시간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게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으면 경쟁업체들이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방어한 거예요? 보통 1688에서 사진으로 제품을 찾는 방법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할 때도 이미지를 캡처해서 1688에 검색해도 제 상품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촬영을 했었고요. 제품 자체를 OEM으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색깔을 일부러 바꿀 때도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 이미지 자체의 색깔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경쟁업체가 못 찾게 해서 제 제품 수명 자체를 늘리는 것도 있고요. 가격이 사실 전부는 아니거든요. 브랜딩 작업을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패키지도 이제 바꿔가지고 아예 그 중국에서 들어올 때 한국 패키지의 그 포장을 다 때려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패키지 부분에도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상표를 등록을 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되고 나서 브랜드 상품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차별화를 두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EM 제품을 공장에 의뢰해가지고 아예 그거는 우리 쪽에서만 생산하는 제품처럼 패키징해서 브랜딩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고, 상표권 등록까지 해가지고 아예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카피를 하려고 해도 카피를 할 수가 없네. 네, 맞습니다. 그 상표를 키워드에 넣지도 못해요. 보통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그 네이버 자체의 검색량이랑 상품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걸 많이 보시는데, 거기서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경쟁 강도가 좋은 거는 대부분 브랜드 제품이다 라는 걸 좀 느끼셨을 수도 있고, 경쟁 강도가 좋은 거를 키워드를 쓰려고 해서 아무것도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분들이 그 상표를 쓰는 순간 내용 증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표를 출원한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상표가 등록까지 되어야지 키워드에 대한 걸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A라는 키워드가 경쟁 강도가 엄청 좋아요. 그러면 남들이 보통 A라는 키워드를 쓴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은 이 A라는 키워드에서 계속 검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는 제 상표권으로 키워드를 검색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점점 갈수록 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는 제 상표권에 대한 키워드가 경쟁 강도가 점점 좋아지죠. 근데 이거는 남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저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자를 줄여나가고 경쟁을 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어떤 땡땡 등이라고 해가지고 조명을 하나 들어올 때 네. 이렇게 생긴 등은 본인 브랜드 등이라고 그냥 아예 뭐 명명을 시켜버린 거네. 예, 아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플랫폼에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고객이 샀을 때 어떤 인식이 드냐면은 나는 이거를 네이버에서 샀어. 나는 이거 쿠팡 로켓 배송으로 샀어. 이렇게 인식을 주면은 본인 고객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데 이거를 고객이 땡땡땡이라는 브랜드에서 샀어. 라는 인식을 계속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점점 제품 수명도 늘릴 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를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그 키워드 자체가 그 상품명이 돼버린 거네. 예,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또 상표를 출연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못 써요. 그러면 사람들은 땡땡 등이라고 검색을 안 하고 이제 제 상표가 등록된 걸 검색을 하니까 그 검색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 상품 수는 저희 상품밖에 없으니까 경쟁 강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경쟁 강도가 어떤 거냐면 검색량 대비 상품 수가 얼마나 있냐에 대한 그 지표인데 검색량이 많고 판매하는 경쟁자가 적을수록 이 경쟁 강도가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 강도 좋은 키워드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은 가장 싸게 사오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싸게 사오게 된 거고 그렇게만 팔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이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카피해버리면 땡인 거니까 이제 그게 불안했던 건데 그것들도 이제 아예 해결해버린 거네요. 네, 이게 남이랑 똑같이 가면은 고객은 정말 똑똑하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똑같은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저는 피하기 위해서 저만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제품 자체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브랜딩하는 거에 좀 초점을 뒀고요. 실제로 이게 비슷한 제품이 저보다 더 싸게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제품을 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소비자는 가격이 싸다는 것 때문에 사는 고객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고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빙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사무실도 사고 집도 마련하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기회를 포착한 거를 엄청나게 실행해가지고 완전히 빠른 속도로 돈을 엄청나게 빨리 모은 거네.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정약용 선생님 채널에 보면은 돈 버는 방법을 엄청 많이 알려주잖아요. 사실 그거를 하나 딱 잡고 한번 몰입해서 해보면은 분명히 이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정약용 선생님 채널 보면서 와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네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하면서 막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본인만의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알더라도 실행을 안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거든요. 아는 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해보고 제가 뭐 안 되면은 안 되면서 제가 배웠던 게 또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해서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서 제가 실패했어요. 그럼 다음에 저는 이거를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이거를 안 하고 다음에 더 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겁이 나서 남 얘기를 듣고 알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안 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인사이트가 있으면은 일단 해보자. 어차피 뭐 망해봤자 얼마나 뭐 내가 망하겠냐. 빚만 안 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해외 구매 대행을 중국이랑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사입해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 봉쇄령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데미지를 입거나 망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안 망하고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일단은 제 거래처에서 미리 귀띔을 해줬어요. 지금 이쪽이 지금 중국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재고를 땡겨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을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공장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큰 시장이 아니거든요. 미국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이랑 좀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춘절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중국에서 선물을 해드리기도 했고요. 중국 사람들이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8월 8일이면은 제가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주고 제가 이 돈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이제 좀 감정적인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 이런 데 초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또 봉쇄령이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물건을 많이 사가야 된다 먼저 이런 얘기 해줘가지고 많이 이제 재고를 쌓아놓으니까 그 봉쇄령 때의 데미지를 피할 수 있었네요. 예, 통제가 돼버리면은 이제 그쪽은 아예 이제 물류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업체분들도 거래처 분들을 생각해서 다른 플랜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다른 데 임시로 창고를 만들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라.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통제가 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이유가 막혔다. 그럼 광저우 쪽에다가 보내서 제가 광저우로 통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보통의 이제 중국과 거래하시는 분들은 타오바오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다 망했는데 그 공장과의 인간적인 유대감 명절 때 선물 보내주고 그래서 미리 이제 봉쇄령도 알려주고 우리가 이쪽으로 못 가니까 밑쪽으로 해가지고 물건 받을 수 있게 해줄게 해가지고 플랜 B도 가동시켜주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네. 그거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경쟁업체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물류 통제 때문에 이 업체가 만약에 재고가 부족했을 경우에 저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 덕분에 저는 이 경쟁업체보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도 됐었죠. 뭐 대단한 선물도 아니잖아 솔직히. 예,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크게 돌아오네 이게. 2019년에 반지하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남들이 어떻게 보면 뒤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를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단기간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짧고 굵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마지막 조언을 할 수 있어요?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인사이트를 얻어서 일단은 해보고 나서 이 계기를 발판으로 어떻게 좀 더 사업을 좀 바꿀 수 있을까?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쪽을 기회를 점점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정약용 선생님 채널에 보면은 돈 버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은 처음에 그거를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자를 줄여가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경쟁자도 줄일 수 있고, 근데 블루오션도 사실 얼마 못 가요. 결국에는 레드오션으로 바뀔 거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하면은 진짜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하시면서 이제 돈을 벌 거잖아요. 정약용 선생님도 채널에서 많이 말하겠지만은 결국엔 자본소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갈수록 돈을 계속 은행에 넣어두면은 은행만 좋은 거지 본인한테는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었던 분들은 자본소득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벌었던 수익의 일부를 계속 이제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따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아두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소득을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점점점 자본소득을 만들어가면서 자본주의에서 현명하게 살아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멀리서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긴 영상을 또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